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 강의를 담당하는 이재주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파생상품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른 부분이 바로 세무관리 업무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이번 시간에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세무관리 업무.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이자소득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내용을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파생상품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세무관리 업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세는 세무관리 업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 즉 특히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원천징수라는 것이 나왔죠. 자, 원천징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등을 다니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급여를 받죠. 그러면 급여를 받을 때에 그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거. 요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원천징수라는 거죠. 즉 세법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원천징수라는 것은 이 납세 의무자인 개인 등에게 또는 법인에게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은행 또는 직장 이러한 데서 급여를 지급하겠죠, 여러분. 그럼 요 급여를 지급하는 거에서 세금을 빼고 소득세 등 세금을 빼고 그 뺀 세금을 다음 달 10일 등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걸 요걸 우린 소득세법 등 세법에서 뭐라냐면 원천징수랍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아예 지급할 때 돈을 줄 때 세금을 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금액이나 또는 수익금액 등을 할 때 지급할 때 지급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여를 지급하는 이러한 직장, 회사라든지 이러한 그 급여 등을 지급하는 자가 요걸 바로 뭐라냐면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근로자 등에게 급여라든지 기타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바로 우리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고요. 그러한 것을 지급받는 자, 즉 바로 개인 등이 되겠죠, 여러분. 이가 바로 납세 의무자 되는 건데 이렇게 개인에게 부담하는 세액을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징수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원천징수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어떤 그 회사 등이라든지 개인 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원천징수한다. 이때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이러한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자소득, 즉 예를 들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표적이다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기타 사업자라든지 또는 이러한 법에서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바로 원천징수 의무자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근로자 등에게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세법에서 네가 대신해서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을 빼고 그 뺀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게 해라고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원천징수 의무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대표적인 은행 등이 이자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가 되는데 이러한 금융소득의 대표가 바로 뭐냐면 이자소득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이자소득의 범위 한 번 정도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다 예금을 하죠. 그러면 예금을 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뭘 받죠, 여러분? 이자를 받죠. 그러면 그 이자도 개인의 소득으로 봐서 이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는 요 이자 소득의 범위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나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든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래서 이자 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자와 할인액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종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라든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회사채라든지 이러한 채권이나 증권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이자소득이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또 국내나 국외에서 받는 예금에 관련된 이자와라든지 그에 따른 할인에 특히 뭐 우리 증거금 초과분에 대한 예탁금에 대해서 각 증권회사 등이 정해놓은 이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도 일종의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증권 예탁금을 거래하겠죠. 그러면 그 예탁금에서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그 증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도 바로 우리 예금의 이자로 봐서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다음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도 일종의 예금의 성격으로 봐서 요 이자로 보겠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국내나 국에서 받는 각종 이자부 투자 신탁에 대한 이익이죠, 여러분. 그래서 투자 신탁에서 위탁자인 개인 고객 등이 바로 위탁자가 되고 증권회사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 금융기관이 바로 수탁자가 돼서 일정한 금전 등을 신탁을 받아서 그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바로 위탁자한테 지급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자가 부과되는 거죠. 자, 이러한 투자 신탁의 이익도 일종의 뭐다? 이자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채권, 증권에 대한 여기 특히 여기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걸 꼭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증권의 매매 차익이 나면 반드시 요거는 환매 조건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 한해서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것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 차익. 자, 여러분 뭐 보험 다 아시죠? 그래서 보험은 크게 성질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뭐와 보장성 보험과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바로 보험의 기능이 어디다 중점을 두는 거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장성 보험 같은 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래의 보험 기능 성격을 띠기는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보장성 보험에다가 어떤 이자의 성격이 강하게 부여되는 걸 바로 뭐라냐? 저축성 보험이랍니다.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요 보험 차익이 나오면 일단은 요거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결론 보장성 보험과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저축성 보험은 다시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때 단기 장기일 때의 요 기준이 바로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될 때하고 10년 미만일 때를 구분하셔서 이렇게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또는 저축성 보험이라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중에서도 10년 미만의 보험 차익에 한해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걸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 저축성 보험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보험 차익은 10년 미만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저축성 보험이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 특히 그중에서 10년 이상이나 조건을 충족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우리 기본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10년 이상이냐 10년 미만이냐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10년 미만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으로 봐서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라는 게 있네요. 여러분 뭐 직장 공제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인 공제라든지 또는 경찰 공제라든지 또는 어떤 뭐 교원 공제 등 어떤 동일한 직장이나 또는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는 자들 간의 어떤 상호 복리라든지 또는 뭐 생활 안정, 복지 증진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성된 단체를 바로 뭐라냐면 직장 공제랍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 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급여를 받을 때 그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일정한 바로 이렇게 그 공제를 납입료를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바로 납입 공제를 하게 되고 자, 그거를 이 동일한 직종이나 또는 직장에서 퇴직할 때 또는 퇴사할 때 퇴직이나 퇴사를 할 때에 이걸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데 이 돌려받는 금액이 당초 납입한 금액보다 더 크다. 그러면 요거를 바로 뭐라냐면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자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업대금이라서는 대금업, 돈을 빌려주는 걸 업을 하는 걸 대금업이라는데 여기는 빗자가 붙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자금의 대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바로 이자 소득으로 와서 과세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빗자가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면 이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돼서 여기에 반드시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빗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이자 소득으로서 어떤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은 다 뭐로 보겠다, 여러분? 이자 소득으로 보겠답니다. 그렇습니다. 이자 소득이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금전의 대여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게 바로 이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워낙 다양한 각 은행이라든지 각종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금융상품은 소득세법에서 하나하나 열거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다더라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이자 소득이 되면은 이것도 과세하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하는데 여기에 이와 유사한 소득도 이자 소득으로 와서 과세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생 결합 상품의 이익이죠. 요 파생 결합 상품, 즉 전통적인 이자 소득 상품과 여기다가 파생 상품이 뭐가 됨으로써 결합이 됨으로써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요것도 이자 소득으로 봐서 이자 소득세 과세하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생 결합 상품은 글자로 이자 소득과 파생 상품이 결합돼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러분 이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이라든지 또는 저축성 보험자 이런 것은 주로 출제인데 답으로 좀 자주 물어보죠. 나머지는 전통적으로 어떤 이자와 할인료라는 것이 붙으면 전형적인 이자 소득으로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자 소득의 좀 범위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자 소득과 관련된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별표 하나 정도 좀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즉, 우리 소득세라는 것은 여러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기간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자를 받았을 때 요게 어느 해의 소득으로 봐서 어느 년도의 소득세를 과세할 거냐라는 이러한 시간적 기준을 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등이 금융기관에서 지급했다. 은행에서 이자 지급했다. 그러면 그때 언제 지급한 걸로 볼 거냐 그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귀속연도가 결정돼서 어떤 특정한 연도의 소득으로 볼 것이라는 시간적 기준을 다루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지급 시기와 수입 시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급 시기는 언제 지급한 걸 볼 거냐?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여기다가 원천 징수한다. 그러면 이러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무가 성립되거나 확정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날로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되고 확정되는 시기에 지급된 걸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조금 표현이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은 실제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날에 지급한 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원천 징수 의무자, 즉 이자 등 소득금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기 지급하는 금액에다 뭐를 소득세를 빼고 준다 그랬죠? 이게 뭐랬죠, 여러분? 원천 징수.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바로 뭐라 한다? 원천 징수 의무자. 은행이나 증권회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소득의 지급을 할 때,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천 징수에서 과세 관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하라? 다음 달 10일. 예를 들어서 1월 25일 날에 급여가 지급됐다. 그럼 이때 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요 급여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빼란 얘기죠. 소득세를 뺀다. 요거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급여가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에 상당한 이자 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때 500만 원 급여를 지급할 때 500만에서 납부할 소득세 30만 원을 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득을 받는 자한테는 얼마 지급되는 거죠, 여러분? 470만 원 지급되는 거죠.